밖에 이제 계신 분들 좀 더 늦게 들어오신 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게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 또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통 학회면 축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학회 준비하면서 저녁에 줌회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줌회의를 했을 때가 회장님이랑 연구위원장들과 줌회의를 했을 때가 비상계엄이 있는 거를 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축사로 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모셨는데 바로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사임도 어차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약간 원래 좀 잡은 시간이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잡혀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순서는 그래서 개회사만 있습니다. 개회사를 행정학회장님이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임영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학술대회 주제 세션까지 이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사 없이 개회사만 우리 회장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한국행정학회 회원 및 행정학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영범입니다. 죄송합니다. 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행정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자유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해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 사회의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 공공성 회복을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의 재설계입니다. 지난 학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드러난 공공성의 의기와 사회적 신뢰의 약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공공성은 단순히 행정의 운영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행정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로와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며 행정학의 이론적 발전과 실천적 적용 사이의 연결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각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행정학이 이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기조 강연에서는 강원대 이미연 선생님께서 소령들이 치는 세상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성 복귀를 위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바로 그 기조 경연 다음으로 학술대 주제 세션으로 격차 해소와 공공성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하는 제목으로 1년간 저희가 기획 세미나를 열었던 주제들을 묶어서 학술대의 대주제에 맞춘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국행정학회는 학문적 성찰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행정학의 실천적 가능성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와 통찰은 이러한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 주최 기관과 후원 기관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논의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좀 제 소개를 못 드리고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저희가 행정학회가 연구위원장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같이 학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 동국대 행정학과 이주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축사가 빠지는 바람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요. 저희가 이제 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할 때 학예대회 때는 좀 더 질문 형식으로 시대 진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격차를 좀 중요시했고요. 동계대회 때는 그러면은 좀 해법을 찾자고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해법을 찾기 위해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행정학은 다시 공공성과 거버넌스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8년도 행정학회에서도 공공가치를 전면에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조 강연과 이어지는 기획 세션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조 강연은 학회원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오셨고 또 작년에도 또 책을 내셨던 임영 선생님을 모셔서 기조 강연 듣는 걸로 했고요. 바로 이어서 기획 세션은 카파리움이라고 저희가 6회에 걸쳐서 기획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의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역 격차, 기후 격차 그리고 그 정보 격차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이민에 대한 그 4가지 발표를 해주신 줄 모시고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임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누르면 돼요. 다음 화면 넘어.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임의영이라고 합니다. 하필 이 시기에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나 뭐 전체 커트 내용은 12월 3일 이전에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이제 2번째 컷 정도.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뭐 하나 좀 커트라도 넣어놔야 되겠다 해서 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목이 현 상황과 조금 이상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회오리 바람을 치듯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이라는 사실은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저 표현을 썼는데 12월 3일을 지나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광기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를 빨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저 개념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행복이다. 우리 다 아는 지금은 너무나 진부한 말이죠. 행복이다. 그런데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는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가 잘 사는 이라는 표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부, 정체, 도시, 국가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그거야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동체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좋은 거버넌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런 주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는 게 공공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 학회에서는 야심차게 뭔가 견고한 거버넌스의 재설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발표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4.19부터 12월 3, 4일까지 현대사의 그 흐름을 한번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한번 쭉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컷은 12월 3일 이후에 그 집어넣은 컷이고 나머지는 그 전에 만든 컷입니다. 이제 저 그림을 올려놓고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다들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문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무너지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문명이 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관리하는 능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해낸 가장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권력의 관리 능력, 관리 기술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 회복력을 사실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현재는 저는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보다는 엄청난 불행들을 순간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행 속에서 한번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꿈꿀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성이란 뭘까?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입장이 여러 가지 있고 개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공공성의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물론 공공성이 상당히 향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크리티컬하게 우리 비판적으로 좀 들여봐야 되니까 어떤 요소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공공성을 그러면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지어서는 세 가지 그래서 공공성이 추구하는 이념, 그 다음에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 그 다음에 뭐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그 유형이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이념하면 약간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보다는 국가를 부분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또는 멸사봉공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 공공성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과 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이 혹시 공공성이 아닐까. 그래서 행정학 쪽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개인과 또는 개인과 사회 또 공익과 사익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차원을 나눠보면 철학적 차원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보편과 특수의 관계,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적 권위하고 사적 자율의 관계, 경제적 차원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관계,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와 개인,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다양한 차원들 속에서 그 부분과 전체가 또는 보편과 특수가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공과 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공공성은 공과 사회 조화를 추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생각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면 공과 사회 조화를 어떻게 이룰까, 그 원리는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식의 원리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행위 주체들이 있으면 그들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하고 정의의 가치는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공공성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그 내용이 통과된 내용이 그 정의의 가치와 합치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얘기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정의의 가치를 어떤 정치 세력이 정의의 가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독재적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천사의 독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공공성의 의미에 있어서는 원리에 따르면 천사의 독재는 또는 선한 독재는 우리가 억셉트하기 힘들다. 이청준이 쓴 그 소설 제목이 뭐죠?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이요. 당신들의 천국이 던지는 질문은 선한 독재는 가능한가? 억셉트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는 행위 주체, 민주적 절차, 정의의 가치, 이것이 공공성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공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키워드는 민주주의하고 정의의 가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여의 방식으로서 이제 직접적인 형태, 간접적인 형태, 그리고 정의관은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회균등 측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 정의에서 분배적 평등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네 가지 공공성의 유형을 한번 투박하긴 합니다. 한번 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했던 간접 민주주의, 절차적 정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이제 보호적 공공성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를 분배적 공공성, 직접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의를 담화적 공공성,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정의를 해방적 공공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보호적 공공성의 초점은 뭐냐면 국가가 도구적 기능을 한다. 어떤 도구적 기능이냐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공성이 실현된 걸로 보는 건데, 그런 입장이 주로 이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저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적 공공성은 국가의 윤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내용은 사회적 권리,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든가 뭐 인간의 그런 측면을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것과 주로 관련된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 진영인데 주로 존 롤스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담화적 공공성은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참여권이고 그 안에서의 토론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상은 아무래도 이제 공화주의 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론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담화적 공공성과 관련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방적 공공성은 사실은 이제 그 막스주의적인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의 혁신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공유권을 확대시키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의 차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공성을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보호적 공공성 차원에서 분배적, 담화적, 해방적 공공성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뭐 이런 수준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절차, 정의의 가치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게 6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 차원, 정치적 차원, 행정, 경제, 사회 그리고 에너지 환경적 차원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이념적 차원에서는 이념적 차별과 배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 원인은 분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여기 학교 이제 오기 위해서 옷 다 입고 오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잠깐 하고서 이제 테레비 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담화문에서 처음 나오는 게 북괴, 친북 세력 이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공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은 거의 철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공주의는 멸공, 승공, 반북으로 변주되어 왔죠. 그리고 현재는 반북이 그 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반공주의의 토대를 두고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념적 차별과 배제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상당한 방해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를 악마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일반화된 것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승자고 하나는 패자다.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패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자에 의한 패자의 차별과 배제가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배경의 차이, 다시 말해서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진 혜택, 부담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계속해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념적으로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 사회적 조화를 어렵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적 권위에 의한 사적 자율의 압도,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를 이행기, 공고화기, 심화 확대기, 보통 이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987년을 대체로 민주주의의 이행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고화기, 이 공고화기의 특징은 여당과 야당, 다시 말해서 집권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이 여당과 야당이 교체된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상당히 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반동기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촛불에 의해서 결국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기를 거쳤고 다시 2차 반동기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반동기의 특징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런 반동기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 결국 핵심은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법치지만 영어로 얘기를 하면 rule by, rule of,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하나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반동기의 특징은 법의 지배 정신이 모든 구성원의 법에 대한 존중이 이 법의 지배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법의 지배 형태로 왜곡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법을 우습게 하는 자, 그리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 개의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라고 해서 민주주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한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가 좀 성숙된 단계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조금 이제 다시 훼손되는 이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8년 이후부터 조금 상승하다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하는 이 곡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24년에 나온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저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에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다운이 돼 버립니다. 저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종 모양의 민주주의의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차원에서 시장에 의한 정부의 압도 부분이 또 하나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이제 신공공 관리 개혁하고 관피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강조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신공공 관리 개혁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이게 더욱 강화시키는 것, 증대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피아의 문제, 관피아는 피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이라고 하는 이 현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피아가 행정적 차원에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재록 교수인가요? 그 교수가 저 권력기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계속 저는 검찰이겠거니 했는데 가장 센 권력기관은 돈을 주무르는 기관이 가장 센 걸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 권력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지만 돈을 주무르는 부처의 권력도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 모피아에 의한 정부의 지배, 보이지 않는 돈의 지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는 역시 불평등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부하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성장의 일상화를 보시면 1954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 끝에 가보면 결국은 이제 저성장이 일종의 뉴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성장이 일상화되면 사실은 일자리도 없는 거고 우리가 나눠 먹을 것도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러면 실업률은 어떠냐? 뭐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 아래에 있는 거죠. 저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실업률을 확장 실업률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3배 정도 뛰어오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사실 위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상당히 실업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 경제 성장 하락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 사회적인 하류층이 다 그 부담을 집니다. 그리고 상류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래프 보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얘기, 그다음에 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격차는 뭐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공간 격차, 디지털 격차 얘기를 하는데 뭐 인구 감소는 뭐 다들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은 뭐 행정학적에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한 70 몇 년 2117년 정도 가버리면 사람이 없습니다. 저 서울에 조금 남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라진다 지도에서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미래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 격차는 수도권 GRDP를 계산해 보면 거의 뭐 50% 수준을 수도권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공간 격차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외에 뭐 이제 디지털 격차 뭐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적 차원에서는 요즘 이제 기후 불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래에 있는 설명 볼 것 없이 이 그림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전체 세계 인구에서 탄소 배출 비율을 보면 상위층이 탄소 배출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출에 대한 부담은 누가 다니느냐? 하위층에서 빈곤층에서 그 배출에 대한 부담은 다 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 변화는 더 많은 재해 재난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재해 재난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 재난이죠. 그것은 사회적 빈곤층, 취약층을 더욱더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거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 제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념적인 측면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까지 연결을 해보면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성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먼저 그 실현 전략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고 그 3가지 공통인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현 전략의 구상은 저는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나 윤리론을 일단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공공성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공통인 전략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 담론과 이제 공공성 담론을 비교해 보면 존재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핵심에 둔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죠. 근데 공공성 담론은 존재론적으로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인식론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담론은 도구적 인식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원으로서 활용할 것인가,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공공성 담론은 목적적 인식론, 다시 말해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조차도 사실은 내가 개척하고 지배해야 할 게 아니라 공존과 함께 사는 그 대상으로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윤리론적으로는 당연히 개인적 책임이 중요하긴 한데 공유적 책임, 함께 책임지는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인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에서는 이제 분리해서 관계로 하면 우리가 이제 논어를 읽다 보면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버리고 그 집단에 나를 완전히 맡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능력, 그것을 저는 공이라고 한번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적으로 해서는 이제 도구에서 목적론적으로 하니까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개념을 통해서 통개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윤리론적으로는 이제 공유적 책임론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맹자에 보면 불인지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인지심,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인이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실현 전략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략을 보면 공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부동이니까 연대와 협력을 키워드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주로 저는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정부하고 시민사회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결국 권력관계의 균형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어찌되었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하의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관계의 균형을 해서 뭐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보면 뉴 거버넌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쪽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방식인데 이제 핵심은 시민 만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적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참여, 유독한 시민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절제하는 그런 시민, 그다음에 연대하는 시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시민,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위급한 사태에서도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 시민 만들기는 상당 부분 발달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도 또 사회적 기업도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통전략은 이제 민주적 대표성과 공론장 활성화인데요. 핵심은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의 변화에 맞게 민주주의 체제도 계속 혁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법의 지배 정신은 하여튼 지켜져야 된다. 그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주의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표성 강화하고 합의제 스타일로 좀 갈 것인가. 현재 단계에선 저 부분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다만 이제 파수꾼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넣어놨는데요. 파수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정부를 잘 감시 관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의 활성화인데요. 공론장의 활성화는 미디어 환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뉴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를 거의 이제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80년대의 계엄과 현재의 계엄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디어의 성격이 변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변했다. 그것이 시민들의 반응을 변화시켰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의 성격은 세 가지로 봅니다. 표현을 위한 공간이고 합의를 위한 공간이고 때로는 투쟁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투쟁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론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함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인전략의 핵심은 아까 불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인지심은 어떤 상황이냐면 맹자에 보면 어떤 꼬마애가 기어가 가지고 연못가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게 되죠. 그게 불인지심이라는 거죠. 타고난 거죠. 그거는 뭡니까?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임이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경험을 하고서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얘기하면 왠지 자유가 억압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성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위의 원칙하고 장작 루소가 말하는 자율과 자치의 원칙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겠다. 평등과 관련지어서는 다 아시는 절차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함께 추구해야 되겠다. 책임 부분은 이제 공동 책임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책임의 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공유하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 평론가 중에 바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나에겐 알리바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저것이 지나친 책임 의식 속에서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외에는 이제 미래적 책임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 책임이나 미래적 책임의 핵심은 정치적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 문제인데요. 이제 내적인 평화도 있고 대외적인 평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평화가 아니죠. 상당히 갈등과 투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형태. 그러니까 정의가 바탕되지 않은 평화는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평화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고 이제 지속 가능성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기본 아이디어는 이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로부스트 뭡니까 거버넌스 이론에서 단단한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행정 이론가 중에 일부가 저 단단한 거버넌스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슨 관료제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단한 거버넌스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단단한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공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기본은 갖추면서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단단한 거버넌스는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전략적 접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로버스트 거버넌스를 갖다가 그 이론가들이 말하는 소위 고유 명사로서의 단단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서의 단단한 거버넌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 공공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인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공적은 협력적 거버넌스, 그게 이제 조직 내건 다른 시민사회 조직과 함께하는 것이건 그 협력적 거버넌스, 그다음에 통 부분은 내외적인 소통, 그다음에 인 부분은 책임 공유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향하는 부분. 그래서 협력과 소통과 책임 공유의 이 방식을 저는 사실은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유형에서 얘기했던 보호적, 분배적, 담화적, 해방적 공공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신영복 교수 책을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요. 보는 이유는 글자를 많이 안 봐도 돼서 그림만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바로 이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라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이게 생각보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그 그림 보면 바로 이게 더불어 숲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 더불어 숲의 모습이 민주주의의 회복력, 공공성의 회복력을 담지하는 그런 거대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학이 견고한 거버넌스를 추구한다면 바로 이 더불어 숲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만드는 기본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명 선생님께서 공공성을 절차적 내용적으로 나누셨는데 내용도 인사이트 주기 좋은 내용을 주셨고 시간도 딱 절차적으로 맞춰주셔서 딱 제 시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 조금 이따 패널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좀 배치하고 또 마이크를 차야 된다고 하니까는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꼭 기획 세션 패널 토론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